나는 마당 건너편에 서서 마치 생일 맞은 왕처럼 야외 의자에 앉아있는 오빠, 강현을 바라보고 있었다. 오늘 30살이 된 그는 평생 단 한 주도 제대로 일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오후에 달아놓은 꼬마 전구들이 모두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지만 그 빛은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바비큐 연기가 화덕 속에서 타는 나무 냄새와 섞였고 친척 20명이 강연히 방금 한 말에 크게 웃었다. 와인잔이 입술로 향하던 중간에 아라를 발견하고 멈췄다. 12살 나의 전부인 딸이 떨리는 손에 포장된 상자를 꽉 쥐고 강연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나는 저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고 있었다. 아라가 지난 6개월 동안 숙제를 마치고 방에 숨어 혼자 작업하는 것을 지켜봤다. 옷가명 물감이 아라의 손가락에 얼룩져 있었다. 완성된 작품은 내게도 보여주지 않았다. 깜짝 선물이어야 한다고 했다. 강연 삼촌? 아라의 목소리는 타닥거리는 불꽃 소리 때문에 거의 들리지 않았다. 이거 삼촌 주려고 제가 만들었어요. 강연은 아라를 쳐다보지도 않고 상자를 낚아챘다. 몸을 축 늘어뜨린 모습으로 보아 이미 꽤 취한 상태였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포장지를 마구 찢었다. 그리고 그가 청재킷을 꺼내 들었을 때 나는 가슴이 자부심으로 벅차올랐다. 정말 아름다웠다. 빈티지 데님 재킷 전체에 손으로 직접 그린 디자인이 가득했다. 한쪽 어깨 위로는 음표들이 흐르고 있었고 등판에는 클래식 자동차가 그려져 있었다. 강현이 가장 좋아하는 밴드의 로고들이 칼라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까지 크롬 디테일이 살아있었다. 붓질 한 번 한 번에 아라가 쏟아부은 시간과 정성이 느껴졌다. 강현은 그것을 겨우 3초 동안 들어 보였다. 이 싸구려 폐품은 뭐야? 그의 비웃음이 저녁 공기를 갈랐다. 이것 벼룩시장에서 주워왔니? 마당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불꽃마저 타닥거리는 것을 멈춘 것 같았다. 제가 그렸어요. 엄청 오래 걸렸는데. 아라가 말했다. 강현은 재킷을 던져버렸다. 그것은 완벽한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화덕 안에 정확히 떨어졌다. 불꽃은 즉시 옷감에 옮겨 붙었고 내 딸의 6개월간의 사랑이 순식간에 타들어갔다. 아라가 비명을 지르며 앞으로 달려나갔다. 나는 아라보다 멀리 있었지만 아라가 더 가까웠다. 아라의 작은 손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것을 구하려고 화덕 속으로 뻗어졌고 아라의 팔이 뜨거운 소의 테두리에 부딪혔다. 살이 타닥거리는 소리에 속이 뒤집혔다. 아라는 팔을 감싸며 뒤로 물러났고 탄 살 냄새가 내게까지 느껴졌다. 에이유, 하여간 늘 그렇게 유난이야? 강현이 눈을 굴리며 중얼거렸다. 나는 아라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아라의 팔뚝에 생긴 화상은 벌써 물집이 잡히고 있었다. 흉터가 남을 것 같은 붉은 살갗이었다. 아라는 울고 있었다. 고통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창작물이 재로 변하는 것을 지켜봤기 때문에. 아라야, 그만 소란 피워. 엄마, 이경가의 목소리였다. 죄책감의 대가인 그녀가 뒤따르는 아빠, 준호와 함께 걸어오고 있었다. 내 삼촌 생일이잖아. 나는 그들을 올려다보았다. 정말 자세히 보았다. 내가 사준 새 블라우스를 입은 엄마, 그리고 강현이 선을 넘을 때마다 늘 그렇듯이 눈을 피하는 아빠, 강한 기억 하나가 나를 덮쳤다. 8살 때 1년 동안 용돈을 모아 산 빨간 자전거를 자랑하고 있었다. 그때 5살 배기 강현이 울음을 터뜨렸다. 그 자전거를 갖고 싶다고. 그리고 나는 갑자기 자전거를 강현에게 넘겨주고 있었다. 왜냐하면 네 언니는 동생과 나누는 것이고 가족은 서로 챙기는 것이니까. 그때부터 나는 계속 그에게 무언가를 주고 있었다. 데이터테크 솔루션즈 등기에 선임 데이터 분석가인 내 연봉은 1억 7천만 원이다. 그중 매달 230만 원이 부모님의 월세로 나간다. 60만 원은 공과금이다. 거기에 강연의 사업 투자금까지 있었다. 망한 전자담배 가게, 코인 사기 계획, 3주 만에 접은 푸드트럭까지. 3년 동안 총 8천만 원. 아이체 내역서도 다 가지고 있다. 나는 그들의 현금 지급기, 안전망,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었다. 하지만 아라는 울고 있었고 팔에 화상을 입었는데 이 친척들로 가득 찬 마당에서 아무도 불편한 표정을 짓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 나는 와인잔을 풀밭 위에 일부러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마치 고객에게 나쁜 소식을 전하기 직전에 직장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정확성이었다. 우리 갈게요. 내가 말했다. 민서야. 엄마의 목소리는 예전에 내가 즉시 굴복하게 만들던 경고 톤이었다. 너무 과민 반응하는구나. 알아, 괜찮아.
나는 아무 대답 없이 아라를 안아 올렸다. 12살이지만 체구가 작은 아라는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아라의 눈물이 내 셔츠를 적셨다. 민서야. 아빠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우리한테 망신 주지 마. 나는 그들 모두를 바라보았다. 다 큰 남자가 아이의 선물을 불 속에 던지는 것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20명의 친척들. 한 손으로 아라를 안고 다른 손으로 주머니 속에서 차키를 꺼냈다. 엄마. 아라가 내 목에 대고 속삭였다. 아파. 아라, 아가야, 병원에 가자. 강현이 잔디 의자에서 웃었다. 실제로 튕지에 크게 웃었다. 살짝 스친 것뿐이잖아. 그렇게 예민하게 굴지 마. 41년 동안 구부러져 왔던 내 안에 무언가가 마침내 끊어졌다. 드라마틱한 파열음이 아니라 안에서 문이 잠기는 것 같은 조용하고 단정적인 찰칵 소리였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강현에게도 부모님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나는 아라를 안고 마당을 가로질러 걸어갔고 들리는 소리는 내 차 키가 흔들리는 소리와 내 뒤에서 들려오는 딸의 작은 흐느낌뿐이었다. 엄마는 내가 파티를 망쳤다고, 이기적이라고, 가족을 실망시켰다고 소리쳤다. 나는 내 현대 투싼의 뒷문을 열고 아라를 조심스럽게 태웠다. 아라의 화상 입은 팔을 높여야 했다. 나는 앞좌석에서 스웨터를 꺼내 아라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우리는 괜찮아. 나는 아라에게 말했다. 우리는 괜찮을 거야. 차를 후진시켜 주차장을 빠져나올 때 나는 그들 모두가 꼬마 전구의 빗 아래 서 있는 것을 보았다. 팔짱을 낀 엄마, 신발만 바라보는 아빠, 이미 다른 맥주를 집어들고 있는 강현. 20명의 친척들이 내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다. 병원 응급실의 형광등은 잔인했다. 내가 보고 싶지 않은 모든 세부 사항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울음 때문에 아직 얼룩덜룩한 아라의 얼굴, 팔뚝을 감싼 붉게 부어오른 화상, 차 안에서 아라가 얼굴을 비볐던 내 셔츠 칼에 묻은 마른 피. 정 박사님은 50살쯤 되어 보였고 흰 머리가 귀민머리에 성성했으며 내 목을 조여 오게 만드는 조심스러운 집중으로 아라의 팔을 검사하고 있었다. 그가 화상을 측정하는 손가락은 부드러웠다. 이도 화상입니다. 그가 말했다. 안쪽 팔뚝을 따라 10cm 정도 물집이 잡혔어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그는 이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삼촌이 제가 만든 미술 작품을 불에 던졌어요.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아라가 말했다. 아라의 목소리는 작았다. 제가 꺼내려고 했어요. 정 박사님의 턱이 굳어졌다. 그는 줄자를 내려놓고 의자를 끌어당겨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고 앉았다. 제가 설명할 게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심각했다. 의사들이 나쁜 소식을 전할 때 쓰는 종류의 톤이었다. 성인의 무모한 행동으로 인해 아이가 다쳤을 경우 저는 의무 신고자입니다. 즉, 법적으로 당국에 연락해야 합니다. 내 심장이 내려앉았다. 당국, 아동보호기관, 아동복지과, 경찰. 그는 아라를 그리고 다시 나를 쳐다보았다. 제가 신고 전화를 할 겁니다. 두 분 모두와 이야기하고 싶어 할 거예요. 아라의 다치지 않은 손이 내 손을 찾아 꽉 쥐었다. 우리 삼촌은 저를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어요. 아라가 속삭였다. 의도는 중요하지 않단다. 정 박사님이 부드럽게 말했다. 중요한 것은 네가 다쳤고 이것이 예방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야. 내 주머니 속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꺼내보니 화면에 알림이 가득했다. 부재중 전화 14통, 문자 메시지 23개, 모두 같은 그룹 채팅에서 온 것이었다. 강현 가족, 나도 모르게 문자를 열어봤다. 엄마, 아라 어디 데려갔어?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아빠, 민서야, 전화 받아다 봐. 전화 받아? 강현, 네가 유난 떠는 거야. 엄마, 우리한테 사람들 앞에서 망신 줬잖아. 강현, 농담이었어? 아라 괜찮아? 아빠, 당장 전화해. 메시지는 계속해서 화면을 채웠다. 정 박사님이 아라의 팔에 어떤 젤을 바르는 동안 나는 메시지를 스크롤했다. 아라는 찡그렸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가티 아빠의 메시지를 보았다. 아빠, 네가 가족을 부끄럽게 하고 있어. 당장 돌아와서 네 오빠에게 사과해. 화상 입은 내 딸을 병원에 데려온 것에 대해 강현에게 사과하라고. 나는 그 글자들이 흐릿해질 때까지 노려보았다.
아라의 다치지 않은 손은 여전히 내 손을 잡고 있었고 작고 신뢰로 가득 차 있었다. 내 가슴 속에서 근본적인 무언가가 이동했다. 아까의 찰칵 소리가 아니었다. 이것은 더 조용했다. 41년간의 안개 속에서 마침내 분명하게 보기 시작한 나 자신이었다. 정 박사님은 상처 치료에 대해 설명하며 건조하게 유지하고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은행 앱을 열었다. 내 손가락은 근육 기억으로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거래 내역으로 이동하여 스크롤하기 시작했다. 3년간의 이체 내역이 마치 범죄 현장의 증거처럼 화면에 줄지어 나타났다. 강현의 전자담배 가게. 작년 봄 4번에 걸쳐 2,500만 원. 2,500만 원. 가게는 6개월 후 문을 닫았다. 강현의 코인 투자 계획. 1,000만 원만. 그는 나에게 3배 수익을 약속했다.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강현의 푸드트럭. 장비와 허가 비용으로 1,800만 원. 그가 지겨워져서 그만두기 전까지 3주 동안 운영되었다. 그리고 부모님, 매달 시계처럼 정확히 폰 230만 원. 월세 180, 공과금 50. 하지만 나는 엄마가 7월에 카리브해 크루즈에서 올린 사진들을 기억한다. 아빠가 8월에 새 그 자동 잔디 깎는 기계를 샀던 것도 기억한다. 8천만 원. 그 숫자가 내 화면에 떠 있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 나는 모든 것을 스크린샷 찍었다. 모든 거래, 모든 날짜, 모든 금액. 내 손가락은 자동으로 움직여 각 이미지를 사진첩에 저장한 다음 가족 중 아무와도 연결되지 않은 개인 이메일로 모두 전달했다. 아무도 모르는 이메일이었다. 정 박사님은 이제 아라의 팔을 싸매고 있었다. 흰 거즈가 화상 입은 피부를 감쌌다. 나는 강연 가족 그룹 채팅을 열고 2장의 스크린샷을 첨부했다. 데이터테크 솔루션즈께 내 연봉이 표시된 가장 최근 급여 명세서와 수년 동안 내가 피했던 계산 결과였다. 월세 납부, 공과금 납부, 실패한 사업 투자. 모든 금액이 날짜와 함께 나열되어 있었다. 내 엄지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맴돌았다. 나는 입력했다. 경찰이 오고 있습니다. 현금 지급기는 문을 닫았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보내기. 모두가 읽었음을 보여주는 파란색 체크 표시가 나타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런 다음 3년간의 메시지를 스크롤했다. 모든 죄책감 유발, 모든 조종.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빚진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던 모든 순간들. 나는 채팅방을 음소거했다. 그런 다음 엄마, 아빠, 강현의 번호를 읽기 차단했다. 휴대폰이 더 이상 울리지 않았다. 엄마? 아라가 커다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뭐 했어? 오래전에 했어야 할 일. 내 목소리는 내가 느끼는 것보다 더 침착했다. 진료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바지와 블레이저를 입은 여자가 태블릿을 들고 들어섰다. 그녀 뒤에는 내 조카뻘 되는 젊은 경찰관이 친절한 눈빛과 수첩을 들고 서 있었다. 루시, 저는 아동복지과의 김선희입니다. 이쪽은 박순경이고요. 오늘 밤 일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려야 합니다. 나는 여전히 아라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말했다. 생일 파티, 직접 만든 재킷, 강연이 그것을 불 속에 던진 것, 아라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든 것, 화상, 가족들이 내가 과민 반응한다고 말한 것까지. 직장에서 데이터를 정리하는 방식처럼 모든 세부 사항이 시간순으로 흘러나왔다. 박순경은 모든 것을 기록했다. 김선희 씨의 얼굴은 조심스럽게 중립을 유지했지만 나는 그녀가 아라의 붕대 감은 팔을 한 번 이상 쳐다보는 것을 보았다. 저희는 당신의 오빠와 이야기를 해야 할 겁니다. 박순경이 말했다. 그리고 부모님도요. 행운을 빌어요. 내 의도보다 더 거칠게 말이 나왔다. 그들은 아마 아직 파티를 즐기고 있을 거예요. 내 휴대폰이 울렸다. 내가 음소거했기 때문에 가족 그룹 채팅이 아니었다. 이것은 다른 알림이었다. 모르는 번호에서 온 음성 메시지. 나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스피커폰으로 재생했다. 민서야, 엄마의 목소리가 진료실을 채웠다. 그녀는 누군가의 전화를 빌렸음에 틀림없다. 네가 이 작은 히스테리로 뭘 얻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넌 이 가족을 산산조각 내고 있어. 강현이 실수했어. 사람은 실수해. 그게 가족이 하는 일이야. 우리는 용서하고 넘어가. 우리는 암남남처럼 변호사나 경찰에게 달려가지 않아. 잠시 멈춤이 있었고 나는 그녀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우리가 한 모든 것은 너를 위해서였어. 모든 희생이. 그런데 네가 우리에게 이렇게 갚는 거니? 우리에게 망신을 주면서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할 때 우리를 버리면서. 메시지가 끝났다. 김선희 씨가 나를 쳐다보았다. 저장해 드릴까요? 이미 모든 것을 저장했어요. 내가 그녀에게 말했다. 모든 문자, 모든 거래, 모든 음성 메시지, 3년치 문서예요. 박순경은 쓰던 것을 멈추고 올려다보았다. 매우 철저하시네요. 저는 데이터 분석가예요. 나는 간단하게 말했다. 문서화가 제가 하는 일입니다. 아라가 내 손을 꽉 쥐었다. 아라의 눈은 이제 무거웠다. 정 박사님이 준 진통제가 마침내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다. 엄마, 집에 갈 수 있어? 집? 파티로 돌아가거나 설명하거나 사과하거나 상황을 원만하게 만들러 가는 곳이 아니었다. 집? 응, 아가야? 내가 아래게 말했다. 집에 갈 수 있어. 현금 지급기 폐쇄. 일요일 아침, 집은 너무 조용했다. 복도 아래에서 잠결에 뒤척이는 아라의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여전히 불안해하는 것 같았다. 나는 식탁에 앉아 두 번째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안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무언가가 나를 응답하게 만들었다. 민서야. 아빠의 목소리였다. 자신의 휴대폰이 아니었다. 아빠인 거 알아요. 강현이 경호 유치장에 있어. 보석금쇼로 크고 600만 5천 원이 필요해. 그 뒤에서 나는 엄마의 턴 연극적인 흐느낌을 들을 수 있었다. 정확히 절망적인 음조로 청중을 위해 연기되는 종류의 울음이었다. 나는 그녀가 마른 눈을 티슈로 닦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내 엄마 소리 안 들리니? 아빠가 말했다. 무너지고 있어. 이 일이 엄마를 죽이고 있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커피는 이미 차가웠다. 민서야, 도와줄 거지? 1시간 안에 보석금 내는 곳에서 만날 수 있어. 내 엄마는 강현이가 집에 있어야 해. 그의 목소리에 담긴 언권리 의식은 경악스러웠다. 마치 지난주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복도 아래에서 아라의 화상 입은 팔이 여전히 거즈에 쌓여있지 않은 것처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전화는 즉시 다시 울렸다. 모르는 번호. 나는 소리를 끄고 화면이 2번 더 켜지는 것을 지켜본 후 멈췄다. 10분 후, 도어벨 카메라가 경고를 보냈다. 휴대폰 앱을 켜자 그들이 거기에 있었다. 아빠와 엄마가 마치 그럴 권리가 있는 것처럼 내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엄마는 울고 있었다. 이번에는 진짜 눈물이었다. 아니면 적어도 이웃들이 볼 수 있을 만큼은 진짜였다. 그녀는 마치 먼 상복을 입은 것처럼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아빠는 연습한 것처럼 보이는 방식으로 그녀의 어깨에 팔을 감싸고 있었다. 나는 휴대폰 화면을 통해 그들을 지켜보았다. 엄마가 초인종을 3번 눌렀다. 그런 다음 그녀는 말을 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마당을 가로질러 울려 퍼졌다. 내 딸이 문조차 열어주지 않아. 자기 동생을 도와주지 않아. 내가 이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조깅하는 사람이 속도를 늦추고 쳐다보았다. 옆집의 엄박 아주머니 그는 아침 8시밖에 안 되었는데도 식물에 물을 주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 그들은 45분 동안 머물렀다. 엄마는 우는 것과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을 번갈아 했다. 아빠는 문손잡이를 2번 돌려보았다. 어느 순간 엄마는 현관 계단에 주저앉아 얼굴을 손에 묻었고 어깨를 들썩였다. 경찰에 전화한 것은 박 아주머니였다. 나는 그녀가 자신의 휴대폰을 들고 우리 집 쪽으로 손짓하는 것을 보았고 그녀의 얼굴에는 화난 표정이 역력했다. 순찰차는 12분 후에 도착했다. 아빠가 그것을 먼저 발견하고 엄마의 어깨를 만졌다. 엄마는 천천히 일어섰고 눈물을 닦으며 차로 걸어갔다. 마치 자신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그저 거절당한 걱정하는 가족인 것처럼 품위 있게 행동했다. 경찰관이 내 문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들은 사라졌다. 1시간 후 아빠에게서 온 문자를 아라가 맞은편에서 아침 식사를 깨작거리는 동안 읽었다. 아라의 화상 입은 팔은 베개 위에 놓여 있었다. 네가 이렇게 만든 거야. 우린 노숙자가 될 거야. 나는 휴대폰을 카운터 위에 뒤집어 놓았다. 아라가 나를 올려다보았다. 12살 치고는 너무 성숙한 눈빛이었다. 그들이었어? 응. 뭘 원했어? 돈. 아라는 다시 스크램블 에그를 접시 위에서 밀어내기 시작했다. 베이컨은 건드리지도 않았다. 내가 차를 트기 위해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이려고 손을 뻗었을 때. 아라는 점화, 스위치에 딸깍, 소리에 움찔했다. 계란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오후
나는 이선영 박사에게 전화했다. 그녀의 접수원은 화요일에 예약할 수 있다고 했다. 나는 그 약속을 잡고 업무 회의를 잡는 것과 같은 효율성으로 내 달력에 추가했다. 화요일 저녁 아라는 첫 심리치료 세션에서 붉어진 눈으로 나왔다. 이 박사는 아라를 대기실까지 데려다 주었고 말없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다음 주 같은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 박사가 부드럽게 말했다. 차 안에서 아라는 창밖을 응시했다. 집으로 가는 중간쯤에 아라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내 손이 운전대를 꽉 쥐었다. 뭐가? 제킨 말이에요. 충분히 좋지 않았나요? 나는 주차장으로 차를 몰고 가 차를 세웠다. 아라를 마주 보았다. 너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 단 한 가지도. 그럼 왜 삼촌은? 그는 속이 고장난 사람이고 고장난 사람은 물건을 부수기 때문이야.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아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직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라의 미술 도구들은 여전히 방구석에 손대지 않은 채 놓여 있었다. 오늘 아침 아라를 깨우러 갔을 때 나는 그것들을 보았다. 수요일은 최, 이모가 전화를 걸었다. 애리조나 번호라 알아보지 못하고 업무 관련일까 싶어 받았다. 민서야, 얘야. 그녀의 목소리는 거짓된 걱정으로 넘실거렸다. 내 엄마가 나한테 전화했어. 완전히 망연자실했더라. 그럴 거라고 확신해요. 자, 가족 간에 문제가 있었다는 건 알지만 가족은 가족을 챙겨야지. 내 부모님이 너를 키웠고 얼마나 많이 희생했는데. 그리고 강현은 그냥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거야. 우리 모두 때때로 도움이 필요하잖아. 그 연설은 연습된 것처럼 들렸다.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나는 엄마의 말이 최 이모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저는 제 딸을 보호하고 있어요. 이 대화는 끝났어요. 나는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전화를 끊었다. 목요일에 모든 것이 바뀌었다. 변호사 장은주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는 병원에서 준 가정폭력 관련 자료를 통해 그녀를 찾았는데 그녀가 사건을 맡을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명료하고 전문적이었다. 이 사건은 무료 변론으로 맡겠습니다. 저는 이런 유형의 사건을 전에도 다뤄봤어요. 우리는 가족 전체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할 겁니다. 부모님은 아동학대를 방조했고 오빠는 폭행을 저질렀어요. 그들을 대신하여 당신에게 연락하는 누구라도 괴롭힘 패턴의 일부가 됩니다. 우리는 법적인 벽을 쌓는 겁니다, 민서 씨. 그들이 넘어설 수 없는 법적인 벽이요. 같은 날 오후 나는 나와 아라의 신용 보고서를 모두 동결시켰다. 장 변호사는 내 휴대폰으로 절차를 안내해주며 엄마가 우리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취약하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신분 도용은 흔합니다. 재정적 학대는 접근을 차단한다고 해서 멈추지 않아요. 그녀가 말했다. 금요일 아침 보안 시스템이 설치되었다. 모든 출입구에 카메라, 동작 감지 센서, 침대 옆에는 비상 버튼이 설치되었다. 기술자는 내 휴대폰에서 모든 것에 접근하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어떤 움직임이든 알림을 받으실 거예요. 그는 설명했다. 30일 전까지의 영상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 내 업무용 휴대폰이 울렸다. 이 이사였다. 민서 씨, 시간 좀 있나요? 나는 사무실 문을 닫았다. 물론이죠. 이사 자리. 민서 씨가 원한다면 그 자리입니다. 기본 연봉 초 2억 1천만 원입니다. 그럴 자격이 있어요? 나는 책상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연봉이 4천만 원 더 늘어난 것이다. 예전에는 이 돈이 부모님의 월세, 공과금, 그리고 결코 비상 상황이 아니었던 그들의 비상 상황에 쓰였었다. 원합니다. 내가 말했다. 축하합니다. 서류 작업은 월요일에 준비될 겁니다. 그날 밤 아라가 또 악몽을 꾸고 있었다. 나는 벽을 통해 아라의 우는 소리를 듣고 아라 방으로 갔다. 아라는 시트에 엉켜 불에 대해 훌쩍이고 있었다. 나는 침대 끝에 앉아 아라의 머리를 뒤로 쓸어 넘겼다. 아라는 천천히 잠에서 깨어나 어둠 속에서 내게 초점을 맞추었다. 엄마, 여기 있어. 온 집이 타는 꿈을 꿨어. 내 그림들, 모든 게 다. 그냥 꿈이야. 우리는 안전해. 아라는 내 옆구리에 파고들었다. 나는 아라의 숨소리가 고르게 될 때까지 안아주었다. 하지만 떠나지 않았다. 나는 아라가 자는 것을 지켜보며 아까 만들었던 스프레드시트에 대해 생각했다. 월세 180, 공과금 50, 결코 갚지 않은 수많은 대출,
3년 동안 응답 8천만 원. 나는 나 자신의 학대에 자금을 대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우리를 아프게 하도록 돈을 지불한 것이다. 그 깨달음이 돌덩이처럼 내 가슴에 앉았다. 새벽 4시가 다 되었을 때 내 휴대폰이 보안 알림으로 울렸다. 나는 장 변호사가 보낸 접근 금지 명령 서류를 검토하기 위해 내 방으로 돌아와 있었는데 알림이 화면을 밝혔다. 차고에서 움직임 감지됨. 카메라 피드를 켰다. 어둠 속에서 이미지는 거칠었지만 동작 감지 조명이 켜지자 그를 분명히 볼 수 있었다. 강현. 그는 특유의 건들거리는 걸음걸이로 내 차고를 향해 걷고 있었다. 그 권리 의식 가득한 어깨의 움직임. 그의 손에는 금속 물체가 들려 있었다. 아마도 쇠지렛대 나 타이어 교체용 공구 같았다. 그는 차고 문 앞에 멈춰서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웃었다. 내 손가락이 단축 다이얼에 일일이 위에서 맴돌았다. 다른 손은 이미 모든 것을 스크린샷 찍고 있었다. 장 변호사를 위한 증거, 접근 금지 명령을 위한 증거. 강현이 금속 물체를 들어 올리고 한 발 더 다가섰다. 나는 112를 눌렀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 차고에 침입자가 있습니다. 나는 화면에 눈을 고정한 채 속삭였다. PD에서 동작 감지 투광등이 눈이 멀 정도로 밝게 빛났다. 강현이 차고를 맴돌았던 다음 날 아침 나는 식탁에 앉아 차가워지는 커피를 양손에 들고 있었다. 경찰은 지난밤 3분 늦게 도착했다. 그들은 신고서를 작성하고 동네를 순찰했지만 그는 사라진 후였다. 내 휴대폰에는 보안 카메라 영상이 새벽 3시 47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강현이 내 차고로 다가오는 특유의 건들거리는 모습. 그의 손에 들린 금속 공구가 동작 감지 조명에 비치는 모습. 나는 신고 번호와 영상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조용한 새벽 빛 속에서 그 멈춰진 화면을 바라보던 중 다른 무언가가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가 시야를 가리기 전 배경에 보이는 브롱코 차량. 나는 이 트럭을 2년 전에 강현이 직장 면접을 위해 믿을 만한 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을 때 사줬다. 2,800만 원짜리였다. 그의 신용이 엉망이었기 때문에 명의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보험료는 매달 내 계좌에서 나갔다. 지금껏 24번. 매번 20만 원씩 내가 지불했다. 그는 아재 내 트럭을 운전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라가 잠에서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주방으로 터벅터벅 걸어 들어왔다. 팔의 화상 흉터는 치유되고 있지만 여전히 붉은색이 선명했다. 아라는 더 이상 내가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는지 묻지 않았다. 아는 것이다. 좋은 아침 아가야? 나는 노트북을 닫았다. 팬케이크 좀 먹을래? 그냥 시리얼. 아라는 스스로 시리얼을 그릇에 따랐고 우리는 편안한 침묵 속에서 식사를 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일상이었다. 조용한 아침, 소란 없음, 파티 사건 이후 마침내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고 없이 나타나는 친척 없음. 하지만 접근 금지 명령은 내 재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았다. 아라가 학교에 간 후 나는 견인차 회사 사장 민우에게 전화했다. 그는 작년에 내 투싼이 고장났을 때 도와줬던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고 불필요한 질문은 하지 않는다. 민우 씨, 저 민서예요. 어떤 주소에서 트럭을 견인해야 하는데 제 거예요. 명의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문제 없습니다. 몇 시에 할까요? 내일 아침 6시 아무도 깨기 전에. 나는 그 주소와 브롱코의 차량 번호를 문자로 보냈다. 그런 다음 신선한 커피를 따르고 은행 앱을 열었다. 부모님의 집주인에게 보내는 자동이체는 3주 전에 취소되었다. 공과금 결제도 사라졌다. 내가 지불하던 모든 구독료도 정리되었다. 내 휴대폰은 오전 9시 32분까지 조용했다. 그리고 강현의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전화가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가도록 내버려둔 채 알림 표시등이 깜빡이는 것을 지켜보았다. 재생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그거 내 트럭이야. 네가 마음대로 가져갈 수 없어. 나 그거 면접 보러 다녀야 한다고. 마지막 부분은 나를 웃게 만들 뻔했다. 면접이라니 정말? 네오 정말 악의적인 마녀라는 거 알지? 나 경찰에 신고할 거야. 나는 그 음성 메시지를 내 변호사 장은주에게 전달했다. 그녀의 답장은 2분 만에 돌아왔다. 아주 좋아요. 그는 방금 당신의 재산을 사용하고 있음을 인정했어요. 제가 답장할까요? 네, 부탁해요. 장은주 변호사가 강연에게 보낸 이메일은 3문장이었다.
전문적이고 차갑고 파괴적이었다. 등록 서류에 따라 2022년형 포드 브론코는 루 민서 씨의 소유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재산을 원하는 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확인하세요. 그는 법적으로 아무런 발판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의 얼굴을 상상했다. 트럭은 내 것이다. 항상 그랬다. 그 작은 승리가 하루를 버티게 해주었다. 아라는 학교에서 돌아와 미술 수업에 대해 이야기했고 나는 휴대폰을 30초마다 확인하며 다음 가족 위기를 기다리는 대신 진심으로 경청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만들고 영화를 보고 적당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었다. 마지막 실타래. 새벽 2시 13분의 도어벨 카메라 알림이 나를 깨웠다. 나는 심장이 이미 뛰는 채로 협탁에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카메라는 내 현관 앞에 있는 강현을 보여주었다. 그는 휘청거리고 있었다. 취했다. 그의 주먹이 문을 세게 두드려서 카메라가 흔들렸다. 민서야. 그의 목소리는 꼬여 있었다. 문 열어. 우리 얘기 좀 하자. 나는 911을 누르는 동시에 아라의 방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엄마? 아라의 목소리는 작고 두려움에 차 있었다. 당장 내 방으로 와. 나는 복도에서 아라를 만나 내 침실로 끌어들였다. 아라가 내 침대에 기어 들어가는 동안 나는 문 옆에 서서 한 손에는 휴대폰을, 다른 손은 도어벨의 오디오 녹음 버튼 위에서 맴돌게 했다. 강현이 다시 문을 두드렸다. 네가 안에 있는 거 알아. 네가 그렇게 똑똑하다고 생각해? 내 트럭 가져가고 나를 경찰에 신고하고. 그의 목소리가 고함으로 변했다. 너랑 내 딸 있는 이 집을 불태워버릴 거야. 내 피가 차가워졌다. 그 정확한 단어들이 도어벨 카메라에 음성 녹음되었다. 119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제 오빠가 현관 앞에서 협박하고 있습니다. 보석 조건을 위반하고 있고 제 집을 불태우겠다고 위협하고 있어요. 상황실 요원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무장했습니까? 모르겠어요. 카메라로 그의 손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요. 경찰관들이 가고 있습니다. 안에 머무르세요. 문을 열지 마세요. 아라가 내 뒤에서 작게 울고 있었다. 나는 뒤를 돌아보았고 아라가 내 옷장 안에 내 신발과 걸린 옷들에 둘러싸여 웅크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삼촌이 선물을 불태우던 밤처럼 숨어 있었다. 7분. 사이렌이 도착하는데 걸린 시간이다. 강연이 문을 두드리고 소리치는 7분. 내 딸이 트라우마를 다시 겪는 7분. 그와 아라 사이에 서서 모든 말을 녹음하는 7분이었다. 빨간색과 파란색 불빛이 내 침실 창문으로 번쩍였을 때 강현은 도망치려 했다. 나는 휴대폰으로 2명의 경찰관이 내 앞 잔디밭에서 그를 제압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들이 그에게 수갑을 채우는 것을 보았다. 그들이 그를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는 것을 보았다. 경찰관 한 명이 내 문을 두드렸다. 루시, 이제 안전합니다. 나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문을 열었고 휴대폰에 담긴 영상, 협박, 문 두드림, 그리고 그가 내 집을 불태우겠다고 했던 정확한 말이 담긴 음성 녹음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는 보석 조건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말했다. 이것은 또한 테러 협박입니다. 이번에는 못 나갈 겁니다. 그들이 떠난 후 나는 여전히 옷장 안에 있는 아라를 발견했다. 나는 아라 옆 바닥에 앉아 아라를 꼭 안았다. 삼촌 갔어. 아라가 속삭였다. 갔어. 다시는 못 올 거야. 새로운 헌신. 다음 날 아침 내 휴대폰이 울렸다. 장은주 변호사였다. 강현은 보석 심리가 있을 때까지 구금되었습니다. 판사님이 도어벨 영상과 음성 녹음을 봤어요. 민서 씨가 이겼어요. 걱정 마세요. 그는 가망이 없습니다. 좋네요. 더 있어요. 제가 추가 괴롭힘 혐의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구적인 접근 금지 명령을 위한 우리 소송을 뒷받침합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노트북을 응시했다. 브론코는 견인 보관소에 있었다. 나는 그것을 팔아서 내가 잃은 돈의 일부를 되찾을 수도 있었지만 그것은 너무 쉽고 너무 거래적인 것처럼 느껴졌다. 대신 나는 위기 청소년들에게 자동차 수리 기술을 가르치는 지역 직업 학교에 전화했다. 제 프로그램에 차량을 기증하고 싶습니다. 3일 후 나는 이메일로 사진들을 받았다. 작업복을 입은 학생들이 브론코 엔진 옆에 서서 웃고 있었다. 트럭은 강현이 몰 때보다 더 좋아 보였다. 액자 하단에는 작은 명판이 있었다. 미래를 위해 일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루 민서 기증. 세금 공제 서류와 함께 기부 영수증이 도착했다.
내가 지불한 금액만큼은 아니었지만 판매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었다. 그날 오후 지역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에서 전화가 왔다. 그들은 강현의 사건을 추적하고 있었다. 그들은 지원 자원, 상담, 법률 자문 등을 제공하고 싶어 했다. 탈출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였다. 나는 그들의 명함을 받아 아라의 가장 최근 그림 옆 내 냉장고에 붙였다. 내 휴대폰이 울렸다. 엄마에게서 온 음성 메시지였다. 거의 지울 뻔했지만 장 변호사는 모든 것을 저장하라고 했다. 민서야. 엄마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우리는 갈 곳이 없어. 강제 퇴거가 닷새 남았어. 네 아빠는 일자리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는 도움이 필요해. 우리는 네 부모야. 그냥 우리를 버릴 순 없잖아. 나는 음성 메시지를 저장하고 장 변호사에게 전달한 다음 그 번호를 차단했다. 그날 밤 아라가 식탁에서 숙제를 하는 동안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다. 모르는 번호. 나는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가게 두었다. 창고 대여 회사이었다. 그들은 아빠를 찾고 있었다. 그의 창고가 6개월 동안 방치되었다. 미납 상태였다. 그들은 다음 주에 내용물을 경매할 예정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다시 전화했다. 저는 루민서입니다. 아빠는 제 아버지예요. 창고 안에 뭐가 있나요? 가구, 상자요, 가정용품처럼 보입니다. 밀린 임대료를 지불하실 건가요? 아니요, 경매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패턴이 아닌가? 내가 그들의 생활비를 대기 훨씬 전부터 그들은 분수에 넘치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내가 월세를 내는 동안 크루즈 여행, 내가 강현의 보석금을 대는 동안 세차. 내가 그들을 지원하기를 요구하면서 감당할 수 없었던 창고. 나는 결코 돕고 있지 않았다. 나는 방조하고 있었다. 최후의 심판 다음 날 아침 장 변호사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확대 가족들이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네, 이모가 제 사무실에 전화했어요.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할 말이 없다고 했죠. 하지만 민서 씨, 그들은 진실을 보기 시작하고 있어요. 강제 퇴거, 체포, 창고까지. 그들은 점을 연결하고 있어요. 나는 전화를 끊고 아라를 바라보았다. 아라는 불 이후 처음으로 다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아라의 손이 자신감 있게 종이 위를 움직였다. 현금 지급기는 영구적으로 운행이 중단되었다. 그리고 나는 다시는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것이다. 강제 퇴거 통지 후 29일째 내 이메일 받은 편지함에 내가 예전에 두려워했던 소리가 울렸다. 엄마의 이름이 화면에 나타났고 내 손가락은 삭제 버튼 위에서 맴돌았다. 하지만 장 변호사는 모든 것을 저장하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열었다. 제목은 부디 한 번만 들어줘였다. 2장의 사진이 먼저 로드되었다. 7살의 나, 겨우 3살인 강현. 둘 다 뒷마당 그네에 앉아있는 모습. 또 다른 하나는 크리스마스 사진. 내가 강현이 포장지를 뜯는 것을 도와주는 동안 강현이 선물을 열고 있었다. 이메일 자체는 짧았다. 이때는 더 행복했지. 그렇지 않니? 네가 우리에게 등을 돌리기 전에는 아라가 자기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하다. 네 세금 신고할 때 네 주민등록번호와 아라의 주민등록번호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 기억하지? 네가 이 가족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봐. 나는 그것을 2번 읽었다. 협박은 아주 명확했다. 죄책감과 향수의 담요로 포장된 신분 도용이었다. 나는 한 줄과 함께 장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건가요? 그녀의 답장은 5분도 차에 걸리지 않아 돌아왔다. 오, 이건 정말 굉장해요. 모든 것을 스크린샷 찍으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나는 굉장하다고 느끼지 않았다. 피곤했지만 나는 이메일을 스크린샷 찍고 타임스탬프와 함께 사진들을 저장하고 이제 47개의 항목이 포함된 곧 증거 삼을 때의 폴더에 추가했다. 영구적인 접근 금지 명령을 위한 긴급 심리는 3일 후 마루 광택제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나는 법정에서 열렸다. 장 변호사가 원고석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붉은색 블레이저는 날카롭고 전문적이었다. 통로 건너편에는 갓 법대를 졸업한 것처럼 보이는 국선 변호사가 부모님 옆에 앉아 있었다. 강현은 주황색 죄수복을 입고 뒤에 흰 벽을 배경으로 군청교도소에서 화상 화면으로 나타났다. 그의 머리는 내가 기억하는 것보다 짧았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있었다. 그는 평생 지녀온 것과 똑같은 권리, 의식 가득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바라보았다. 패트리샤 김판사는 60대였고 흰 머리를 뒤로 묶었으며 코에 돋보기를 걸치고 있었다. 그녀는 장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다.
생일 파티 영상, 아라의 화상 사진이 포함된 병원 보고서, 엄마의 음성 메시지 녹취록, 얇게 위장된 협박이 담긴 이메일, 강 씨와 이 씨. 김 판사가 올려다보지 않고 말했다. 아동보호기관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그것은 귀하의 아드님의 행동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며 현장에 있던 성인인 귀하들은 미성년자를 위해 개입하거나 치료를 받게 하는데 실패했음을 확인합니다. 엄마가 말하기 시작하려 했지만 국선 변호사가 그녀의 팔을 만졌다. 그녀는 그를 무시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는 아라의 부모입니다. 민서가 단순한 사고에 과민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강현은 해를 끼칠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 재킷은 어차피 쓰레기였고 아라가 그렇게 예민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씨. 판사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법정을 갈랐다. 귀하의 아들은 아이의 손으로 만든 선물을 불 속에 던졌습니다. 그 아이가 그것을 꺼내려 했을 때 응급치료가 필요한 이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귀하의 반응은 그 아이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귀하의 증언입니까? 엄마의 입이 열렸다 닫혔다. 그녀 옆에서 아빠는 자신의 손만 바라보았다. 김 판사는 강현이 앉아있는 화면을 바라보았다. 강현 씨, 당신은 누나에게 테러 협박을 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도어벨 카메라 영상은 당신이 새벽 4시에 술에 취해 있었고 누나와 딸이 안에 있는 집을 다시 불태우겠다고 위협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실을 부인하십니까? 강현은 어깨를 으쓱했다. 취했어요. 사람들은 취하면 멍청한 말을 하잖아요. 사람들은 취하면 속마음 글 말합니다. 김 판사가 대답했다. 그녀는 돋보기를 벗고 화면을 통해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단지 보통 그들을 막는 필터를 잃을 뿐이죠. 그녀는 다른 문서를 집어들었다. 또한 이 씨가 자신과 딸의 주민등록번호를 오용하겠다는 협박으로 보이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씨, 이 이메일을 보냈습니까? 엄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제가 화가 나서 질문에 답하세요. 보냈습니까? 예, 하지만 감사합니다. 김 판사는 그녀 앞에 서류에 메모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나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표정은 약간 부드러워졌다. 루시, 저는 5년 동안 유효한 포괄적인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피고인들은 귀하 또는 귀하의 딸과의 어떤 접촉도 금지됩니다. 여기에는 전화, 통화, 이메일, 문자 메시지, 소셜미디어 연락 또는 제3자를 통한 연락이 포함됩니다. 그들은 귀하의 거주지, 딸의 학교, 직장에서 최소 150m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안도감이 나를 휩쓸었지만 나는 표정을 중립적으로 유지했다. 장 변호사는 테이블 아래에서 내 손을 꽉 쥐었다. 재판장님, 이것은 지나칩니다. 국선 변호사가 시도했다. 이들은 그녀의 부모입니다. 분명 어느 정도의 접촉은 변호인, 귀하의 의뢰인들은 재정적 착취, 정서적 조종,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신분 도용 협박이라는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아이를 불태우는 것을 목격하고도 그 아이에게 소란 피우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과의 접촉이 루시나 그녀의 미성년 딸에게 어떤 유익한 목적을 제공한다는 증거를 보지 못했습니다. 법봉이 날카로운 딱 소리를 내며 법정을 울렸다. 새로운 시작. 밖에서 장 변호사가 나를 차까지 데려다 주었다. 공기는 차가웠고 나는 코트를 더 단단히 여몄다. 검사가 강연의 협박에 대한 당신의 문서를 받았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에게 플리바게닝을 제안했어요. 재판에서 5년을 감수하는 대신 18개월 주립교도소 수감 이후 그의 변호사는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받아들일까요? 5년 잠재적 형량대 확정된 18개월을 보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네, 받아들일 거예요. 나는 차문을 열었지만 아직 타지 않았다. 주민등록번호 관련해서는요? 오늘 당신의 모든 신용보고서에 사기경보처벌을 설정하는 것을 도와드릴 겁니다. 당신과 아라 모두에 대한 영구적인 신용 동결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을 명시적으로 제외하도록 위임장, 문서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유언장은 그들을 수혜자에서 제외하도록 수정될 것이고 생명보험 수혜자는 아라를 위한 신탁으로 변경됩니다. 그녀가 나에게 폴더를 건네주었다. 필요한 모든 것이 여기 있습니다. 탭이 표시된 곳에 서명하고 내일 사무실로 가져오세요. 그날 저녁 소포가 도착했다.
반송 주소는 없었지만 소희는 시내 건너편 직업학교에서 찍힌 것이었다. 안에는 작업복을 입은 새 학생이 브롱코 엔진을 작업하는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다. 트럭은 강연이 가졌을 때보다 더 좋아 보였다. 액자 하단에는 작은 명판이 있었다. 미래를 위해 일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루민서 기증. 나는 그것을 복도에 걸었다. 매일 아침 볼 수 있는 곳에. 자원은 가져가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에게 간다. 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이었다. 나중에 나는 은행 앱을 열고 자동 월별 이체를 설정했다. 230만 원. 내가 부모님의 월세와 공과금에 낭비했던 정확한 금액이었다. 그것은 가종 아라의 대학 신탁 기금으로 곧장 들어갔다. 현금 지급기는 영구적으로 문을 닫았지만 금고는 이제 중요한 사람들을 위해 열려 있었다. 화상 사건이 있었던 응급실에서의 밤 이후 6개월이 지났다. 나는 주방에 서서 아라가 가장 친한 두 친구와 함께 팬케이크를 뒤집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라의 팔뚝에 있는 화상 흉터는 아침 햇살에 잡혔고 흐릿해졌지만 여전히 보였다. 아라는 더 이상 그것을 숨기지 않았다. 엄마, 다음엔 초코칩으로 만들면 안 돼? 아라가 지휘봉처럼 뒤집개를 흔들며 물었다. 네가 다시 화재 경보청을 울리지 않는다면야? 내가 말했다. 새 소녀는 깨르르 웃었다. 6개월 전 가스레인지가 켜지는 딸깍 소리는 아라를 방에서 도망치게 만들었을 것이다. 이 박사는 그것이 치유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네 기능적이라고. 박 아주머니가 정원에서 딴 신선한 딸기가 담긴 바구니를 들고 뒷문으로 나타났다. 그녀는 엄마가 결코 아니었던 존재가 되었다. 돈을 기대하지 않고 나타나는 반 할머니 같은 존재. 팬케이크 냄새 맡았어. 그녀가 스스로 들어오며 말했다. 하나 더 먹을 만큼 만들었기를 바라. 식탁은 미술 도구들로 덮여 있었다. 아라는 자신을 위한 새 재킷 디자인을 작업하고 있었다. 핏빛과 금빛의 대담한 분놀림. 소심함이라고는 없었다. 미술 치료는 치료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아라 자신이 되었다. 그날 늦게 나는 우편함에서 편지 봉투를 발견했다. 흰색 반송 주소 없음. 하지만 앞면에 있는 엄마의 필체를 알아보았다. 나는 그것을 벽난로로 가져가 딱 한 번 읽었다. 그녀는 어려움에 대해 세 줄을 건너 사촌의 지하실에서 살고 있는 것에 대해. 아빠가 65세의 마트에서 장바구니 정리원으로 일하며 아픈 발로 집에 돌아오는 것에 대해 썼다. 그녀는 사과하지 않았다. 그녀는 결코 사과하지 않는다. 대신 그녀는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들이 어떻게 간신히 버티고 있는지 가족은 가족을 도와야 한다는 것을 설명했다. 그 조종은 너무나 익숙해서 거의 나를 웃게 만들었다. 나는 그 편지를 벽난로에 떨어뜨리고 종이가 말리고 검게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불꽃은 아라의 재킷을 삼켰던 방식과 똑같이 그녀의 말을 삼켰다. 하지만 이번에는 비명도, 불타는 것을 구하려는 필사적인 시도도 없었다. 그저 해방이었다. 그날 저녁 우리가 선택한 가족이 내 식탁 주위에 모였다. 이 이사와 그의 아내, 맛있는 챔 만두를 가져온 박 아주머니. 우리는 3개월 전에 이 원래 저녁 식사를 시작했고 그것은 내가 정말로 유지하고 싶은 종류의 전통이 되었다. 다음 주가 아라 생일이죠. 이 이사의 아내가 샐러드를 건네며 말했다. 뭐 갖고 싶은지 생각해봤어요? 미술용품점에 위시리스트를 만들었어요. 내가 말했다. 손으로 만든 선물은 필요 없어요. 이 이사가 웃었다. 그는 8년 동안 내 상사였지만 어느새 가족이 되었다. 청구서를 보내지 않는 종류의 가족이었다. 이틀 후 나는 청소년 미술관에 서서 낯선 사람들이 내 딸의 작품을 감상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작품의 제목은 불사조의 부활이었다. 불꽃 속에서 솟아오르는 것처럼 보이게 그린 청재킷이었다. 상징성은 미묘하지 않았지만 아라는 12살이었다. 미묘함은 기다릴 수 있었다. 아라는 어깨를 펴고 자신의 작품 옆에 서서 갤러리 배지를 단 여성에게 자신의 기술을 설명하고 있었다. 아렉에서 뿜어져 나오는 자신감은 최고의 방식으로 내 가슴을 아프게 했다. 내 핸드백 속 휴대폰이 울렸다. 꺼내보니 발신자 아이디가 국가교정시설이었다. 수신자 부담 전화. 나는 아렉의 화면을 보여주었고 아라는 그것을 흘끗 본 다음 다시 자신의 작품 주변의 군중에게 시선을 돌렸다. 저 사람과 얘기할 필요 없어요. 아라가 말했다. 저는 행복하느라 바빠요. 나는
거절을 누르고 시설의 번호를 차단했다. 사람들이 북적이는 갤러리에서 바로 나는 마지막 실타래를 끊어냈다. 그날 밤 나는 일기장을 들고 뒷마당 데크에 앉았다. 머리 위로 꼬마 전구들이 빛나고 있었다. 강현의 생일 파티에 걸려 있던 것과 같은 종류였다. 하지만 이것들은 내 것이었고 내 손으로 달았으며 조종이 환영받지 않는 공간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썼다. 1년 전 나는 현금 지급기였다. 오늘 나는 엄마다. 내 옆에서 아라는 새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녀의 분놀림은 자신감 있고 확신에 차 있었다. 박 아주머니의 음악이 옆집에서 흘러나왔다. 저녁을 완벽하게 만드는 부드러운 스페인 음악이었다. 이것이 자유의 모습이다. 극적이거나 폭발적이지 않고 그저 평화롭다. 나는 일기 항목의 마지막 한 줄을 추가했다. 현금 지급기는 영구적으로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아라가 내가 쓴 것을 흑끝 보고는 씩 웃었다. 잘 됐네? 아라가 말했다. 우리는 어차피 그들이 필요 없었어? 그리고 아라가 옳았다. 우리는 필요 없었다.